예, 외환시장론입니다. 2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 환율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왜 환율을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율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극히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세속에서는 실무에서는 신의 경지, 신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일반인들이 많이 어떤 재테크로 알고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항상 변수가 갑작스러운 변수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사정들, 기업 내부의 사정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이러한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변수란 것은 바깥에서 보이는 변수가 있고 또 안에 내재된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통제 불능한 변수들이 있고 통제 가능한 변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있다가는 이 환율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 봤다시피 조금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즈니스에서의 그 이득을 모두 송두리째 상쇄시켜버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도 많죠. 또 여기 경우도 발생하겠죠.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지 외환시장에만 맡겨두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죠. 그래서 환위험을 하는 거죠. 환위험.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데미지들을 갖다가 우리가 환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위험이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리스크가 되는 거고, 이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을 약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죠? 선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선물에 대한 것을, 즉 미리 환율을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할 때도 선물할 때 얼마로 약정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은행에서 제시한 때 그럼 얼마에 하겠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그거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부분들, 이제 사고 파는 것은 상대적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떤 나름대로 컴프로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환이 어떻고 어떻게 이게 내가 제시하는 금액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 않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죠?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외환 시장론과 외환론에서 배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걸 사놓는데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 계약이 있고, 그죠? 선물 계약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의미는 다 조금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선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화 선물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죠? 통화 선물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죠. 통화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말 들어보셨죠?
저기 뭐야 그 옵션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옵션이란 말도 들어봤고 그죠? 앞선 시간에 조금 맛배기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죠? 옵션이란 말도 들어보았고 또 스왑이란 말도 들어봤죠. 스왑이란 말들 그죠? 스왑이란 말들 스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하기 위함이냐면은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거다. 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냥 제일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제 시점이 다른요. 결제 시점이란 거는 항상 현재일 수는 없죠. 그죠? 결제 시점이 항상 현재일 수가 없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물건을 주문을 하면 이게 이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주문 시점에 예를 들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절반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주문 시점에 다 줬다, 다 받았다 하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있죠.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자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막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는 돈을 우리가 대금으로 주고받았다 합시다. 그럼 지금 주고받으니까 수출자는 이 대금을 받아와서 대금을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왜? 수출자가 수출을 했을 때는 팔아서 돈을 받으면 이 돈을 갖다가 또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원재료를 준 한국에 있는 원재료 업체도 갚아야 되고 원재료 업체도 그 다음에 또 임금으로도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지 비용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죠. 또 돈을 빌렸다면 이자도 지불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수출자는 어쨌든 환전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 이득이 돼야 되죠. 조금이라도 이득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걸 그냥 100% 현재 지금을 우리가 외환에서는 스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팟이라고 합니다. 지금에 바로 돈을 주고 받아버리면은 별 불만은 없겠죠. 지금 1,000원인데 지금 이제 뭐 환율이 1,000원이다.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0원이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내일 되면 바로 이게 1,1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이득이 더 생기겠죠. 환전을 했을 때도. 그죠? 왜냐면 이 사람 이게 지금 1,000원이면 100불이면은 이제 요게 1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00원에 환율이 기행되면 요거는 100불이면 요거는 11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근데 저 단위가 커진다면 그것도 엄청나겠죠. 자, 그러니까 꼭 수출자가 지금 스팟 거래를 스팟에서 지금 바로 주고받는 것이 유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입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돈을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환율이 점점점 떨어진다면은 나중에 9만 원을 주면 되는 걸 갖다가 9만 원을 주면 되는 걸 갖다가 지금 1,000원으로 하면 10만 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1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수입자 입장에서도 당장 거래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죠. 유리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이 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의 추세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수입자는 수입자대로 유리하게 이 환율을 봐서 지금 내가 3개월 후에 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2개월 후에 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 다음에 뭐 1개월 후에 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아니면 때로는 지금 주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 왜 그러냐? 지금 환율이 점점 올라간다면은 차라리 지금 줘버리는 게 낫죠. 그럼 나중에 주면 더 점점점 자기가 바꿔야 될, 즉 100불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가격이 한국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율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알아야지. 뭐 지금 팔든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갚든지 이러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결정되면 환율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시점이 결정되면은 결국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환율을 갖다가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선택 방법을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어긋난 방법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해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지, 환해지, 환위험을 갖다가 예방한다, 회피한다 이래서 해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해지. 자, 그 환해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래서 선물 계약을 한다든지 통화 선물을 한다든지 옵션을 한다든지 수합을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제 기본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표시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율의 표시 방법은 직접 표시 방법과 직접 표시 방법. 자, 조금 천천히 하니까 자, 직접 표시 방법이다. 자, 여기 직접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직접이란 말은 뭘 말입니까? 직접. 요 직접이란 말인 것이 직접 뭘 어떻게 해요? 직접이란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자국 통화 방법이다. 자국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 표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국 통화의 밸류가 얼마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 표시 방법이 되려면 자국 통화의 표시법이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같은 것은 KW, 한국 통화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나요? 우리는 이제 KR 코리아 원입니다. 그죠? 그 원이 얼마다라고 여기 직접 표시하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US 달러 1달러에 대해서. 그죠? USD 1불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준 통화는 US 달러하고 중국의 위엔화라 그랬죠. 그래서 US 달러에 대해서 직접 그 나라의 돈, 즉 우리나라 돈이 얼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000원이다. 자, 그러면 한국 돈이 바로 나와 있죠. 한국 돈의 가치가 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우리 이걸 갖다가 뭐냐면 한국 돈의 가치가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치가 바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직접 표시법이다. 그죠? 직접 표시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 그래서 자국 것, 그죠? 자국 것을 바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펜 n에 대해서 n의 100n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 돈은 얼마냐? 요거는 이제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100에는 1103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우리가 바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여기 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바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한국 돈이 얼마다, 즉 자국, 즉 우리나라 돈, 즉 가치가 바로 표시가 됐다. 이것이 이제 자국 가치, 자국 통화, 소위 하는 자국 통화 교환 액이 바로, 다른 말로 비율이죠. 이 비율이 바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갖다 우리가 직접 표시법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반대로 간접 표시법은 요거하고 반대입니다. 요거는 간접 표시법은 뭐냐면 자국 통화에 대한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요걸 하나 바꿔볼게요. 여기 이제 간접 표시법이다. 요거는 이제 한번 직접 표시법이고. 자, 간접 표시법은 그럼 뭐냐? 자, 간접 표시법은 요것은 요거하고 틀리게, 즉 자기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타국 통화. 아까는 자국 통화가 얼마라는 걸 직접으로 표시했죠. 이번에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걸 그걸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 돈 얼마에 대해서, 그죠? 한국 돈 얼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국 돈 얼마다. 뭐 한국 돈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대해서, 그래서 US 달러는 오늘 얼마다. 이런 식으로죠. 그럼 요거는 결국은 뭘 표시했습니까?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낸 거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국 통화 1단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 통화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는 외국 통화의 교환 가치가 얼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외국 통화 표시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 통화 표시법. 다른 말로는 외국 통화 표시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국 통화 표시법이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표시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법이, 그죠? 자,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 표기법을 이제 하는데, 이거 이제 보면 대부분 국가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걸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표시법은 자기 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 통화의 교환 가치를, 그죠? 하는데, 외국 통화가 실질적으로 얼마다, 얼마가 먹는다. 요거는 이제 유럽식입니다. 그래서 유럽식인데, 유럽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국, 영연방이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자, 이런 나라들에서 간접 표기 표시 방법을 쓰고 있다. 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직접 표기는 자국 통화, 즉 직접 표기는 우리나라 가치의 교환, 우리나라 돈이 얼마다 이런 거고, 간접은 반대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 돈이 얼마를 주면은 얼마를 줘야 된다. 다른 나라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직접 표시법은 직접적으로 자기 나라 돈이 얼마 든다. 상대국 돈 1불 또는 100불을 뭐 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 1달러다. 그럼 우리나라 돈 얼마를 준다라고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표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 표시법은 역으로 자기 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상대방의 교환 가치, 즉 상대방은 얼마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간접 표시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말고 이제 또 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식 표시법이 있습니다. 자, 유럽식 표시법이 있어요. 유럽식 표시법은 미국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로피언 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여기 옆에 쓸데없는 것들이 있겠네요. 자, 유럽식 표시법은 US 달러, 그죠? US 달러 1불에 대해서 이게 얼마냐 이거죠. US 달러 1불이 결국은 이게 얼마냐. 자, 예를 들어서 US 달러 1불은 한국 돈으로 얼마냐. 자, 그래서 US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US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 가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은 얼마다? 요게 한국 돈은 이제 뭐 1,000원이다. 자, 요거 아까 비슷했죠? 자, 비슷한데 요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런데 요게 조금 틀린 게, 요거는 그냥 미국 돈이 무조건 픽스가 됩니다. 미국 돈이 이거 US 달러 1불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자, 요 자체로만 보면은 우리가 자국 통화의 가치, 즉 외국 돈에 대한 외국 통화의 단위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니까, 요거는 이제 비슷하게 뭐가 됩니까? 요 아까 직접 표시법하고 비슷하게 보죠. 직접 표시법. 자, 근데 직접 표시법은 요 앞에 뭐가 왔습니까? 요 앞에 전부 다 요게 외국 통화가 왔고, 그죠? 요 뒤에는 뭐가 왔습니까? 요건 자국 통화의 교환 가치가 왔죠. 자국 통화의 가치가 얼마다?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해서. 그럼 요거 직접 표시법은 요렇게 됐었죠. 요거는 이제 자국 통화, 이렇게 요거로 치면 이제 자국 통화. 자, 그런데 유럽식 표시 방법은 요것을 얼핏 봤을 때는 요것이 직접 표시법과 같지만, 이 외국 통화가 US 달러로 고정된다는 겁니다. US 달러로 고정이 된다. 자, US 달러 고정 안 되고 또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나타낸다면, 요거는 이제 직접 표시법이 되고 자국 통화 표시법이 되지만, 요거는 우연찮게 여기에 뭐가 왔다는 거? US 달러가 왔으니까 요것은 이제 외국 통화가 되는 거죠. 외국 통화. 자, 요거는 이제 외국 통화가 되는데, 근데 이 외국 통화가 유럽식 표시법에서는 이 외국 통화가 뭐가 된다고? 픽스드 된다. 뭐로? 요거는 US 달러로 픽스드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유럽식 표시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통화, 즉 미국 US 달러가 아닌
뭐 US 달러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다른 통화로 계속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을 나타낼 때는 그것은 유럽식 표시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식, 즉 여기 이제 유러피언 텀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유러피언 텀이다. 자, 그 다음에 미국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식 표시 방법. 자, 미국식 표시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식 표시법은. 자,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는 우리가 아까 직접 표시법 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가격의 미국 US 달러의 교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뭐에 대해서? 다른 통화. 다른 나라 통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직접 표시법하고 또 비슷하죠. 다른 나라 통화 얼마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요? 다른 나라 통화가 그렇죠. 파운드라 하죠. 자, 그래서 Great Britain 파운드죠. 그래서 우리가 쓰면 다른 나라 통화는 Great Britain 파운드가 파운드 1불이죠. 1달러가 그죠? US 달러는 얼마냐? 이게 되겠죠. US 달러는 얼마냐? USD로는 요거는 USD로는 예를 들어서 1.5 US 달러다. 이런 식으로 그죠? 1.5 유로 1.25다. 자, 그래서 US 달러는 1.25다. 1.25다. 이렇게 1.5다.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때, 자, 결국은 타국의 기준에 대해서 자국의 기준을 나타내는데, 이 자국의 기준이 나타낸 것이니까, 요게 뭐하고 거의 같습니까? 요게 직접 표시법이랑 거의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간에, 직접 표시법을 기준으로 한 것에서 조금씩 응용이 되었다. 특히, 미국식 표시법은 뒤에 US 달러가 나와 있다. 그래서 타 통화에 대한 미국 US 달러의 가치를 표시한 것.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표시한 것이면 그것은 직접 표시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죠. 자, 어쨌든 요게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유럽식 표시법은 유럽은 미국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통화를 갖다 하여튼 미국을 뭐라 해야 됩니까?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미국을 중심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국식 표시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자국 통화의 어떤 가치를 나타낸다.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국식 표시법은 직접 표시법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식 표시법은 이제 간접 표시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요. 우리가 이제 요런 것이 있습니다. 매입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률과 매도율은 어떤 것이냐? 매입률은 다른 말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매입은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bidding rate라고 합니다. 또는 bid rate. 자, 항상 사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요거는 기준이 전부 은행이 됩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bidding rat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매입률 비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offer rate. 요거는 매도율이다. 알겠죠? 그러면 누가? 이거 둘 다 은행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이, 그러면, 자, 비딩 레이트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입니다. 그죠? 비드하다. 우리가 보통 경매에서 투자를 하는 걸 갖다 비드를 하죠. 비드. 오케이? 그 다음에 오퍼는, 요거는 이제 오퍼는 견적을 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퍼 레이트라는 것은 은행이 고객에게 얼마라고 내주는 거. 이것은 이제 매도이다. 은행이 판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은행이 사자일 때, 그다음에 이거는 은행이 팔자일 때의 가격이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two-way다. two-way다. 자, 이건 two-way다. 즉 사자, 팔자. 그럼 보통 보면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two-way quotation이라고 요걸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는 동시에 나타난다. 사자와 팔자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자, 팔자가 동시에 나타난다.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two-way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자와 팔자가 동시에 고시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레드. 자,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제 펼쳐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매도에서, 미안합니다. 빨리. 매입에서, 매도한 것을 뺀, 자, 차익이죠. 차익. 이거는 다른 말로 차익이고, 이 차익은 다른 말로 은행의 이익이 되는 거죠. 은행의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스프레드다. 즉, 매입은 누구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달러를 사서 또 필요한 고객에게 이 달러를 파는 거죠. 그래서 매입과 매도의 차이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스프레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스프레드는 결국은 누구의 이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은행의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은행 이익이 된다. 자, 이해하겠죠? 은행의 이득이 된다. 이게 스프레드는 은행의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그러면 뭐냐면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그죠? 여기 스프레드가 좁다면은 매입하고 매도 간의 마진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마진을 적게 낸다는 것은 그만큼 팔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좁으면 경쟁력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자, 팔자의 마진을 은행이 적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상승된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차익이니까 결국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이 불안하면은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이 스프레드는 차익입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매입을 은행이
매입을 1,000원에 하고, 1,000원에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1,100원에 팔았다면, 요때 스프레드는 얼마입니까? 100원이 스프레드가 되겠죠. 그죠? 100원이 스프레드다. 자, 요 스프레드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력 가격인데, 만약에 1,000원에 샀는데, 우리가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200원에, 1,200원에 팔았다. 그럼 요 차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 200이 되죠. 200. 200이 되면은 요거는 결국은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하다. 1,000원보다는. 왜? 스프레드가 커졌으니까. 그럼 왜 커지겠습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갑자기 막 그냥 몰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갑자기 몰렸다는 것은 뭔가 큰 어떤 이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변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제 결국은 외환시장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크게 차이가 나면은 사자와 팔자가 크게 차이가 났을 때는 우리는 그때는 시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막 그냥 급해가지고 주세요 뭐 부른 대로 그냥 급하면 가져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이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그럼 당연히 뭔가 좀 시장이 불안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시는 US 달러죠. 우리 공식 환율은 이제 한국은 미국 US 달러나 위에나, 최근에 위에나가 어답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기본은 뭐냐면은 지금도 미 US 달러를 고시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은행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USD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R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요 USD가 결국은 우리가 기준통화라고 합니다. 기준통화. 그죠? 기준통화. 이걸 기준통화다. 이렇게. 좌측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통화. 결국 뭐냐? 미국 달러에 대한 한국의 가치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직접 표시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직접 표시법이다. 자, 직접 표시법이었다. 그죠? 직접 표시법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게 이제 기준통화. 그죠? 우리가 이제, 기준통화는 영어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reference key다. 즉, 참조통화다. 이렇게죠. reference currency다. 자, 이렇게 이제 기준통화다. 이렇게 reference currency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참조통화다. 이렇게 보시죠. reference currency. 또 다른 말로는 fixed currency라고도 합니다. reference currency 내지는 fixed currency다. fixed currency.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fixed currency 좌측의 통화, 기준 통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계산할 때 요거에 따라서 이제 빼고 더하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환을 계산할 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를 피기준 통화. 요게 기준 통화면 요거는 이제 요게 피기준 통화. 이렇게. 자, 왜 기준 통화냐면 항상 기준 통화는 US 달러 1 US 달러에 대해서 1달러에 대한 한국 돈의 가치.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걸 이제 직접 표시법. 그죠? 직접 표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럽식 표시법과 비슷하죠. 미국 US 달러에 대한 유럽식
표시법과 비슷하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1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미국 달러 1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를 소위 이야기하는 기준 통화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피기준 통화는 요거는 1달러에 대해서 요 부분의 가치, 교환 가치는 항상 변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피기준 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기준 통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또 피고시 통화다. 위에 그런 고시 통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통화, 우초를 갖다가 피고시 통화다. 피기준이 아니라면 피고시다. 이거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피기준이 아니라 자꾸 헷갈려갖고 통환도 아니고 다시 찍었습니다. 피고시 통화다. 자, 피고시 통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른 말로는 피고시 통화는 다른 말로는 variable 가변 통화다. 가변 통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variable currency입니다. 가변 통화다. 가변 통화다. 이렇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고시 통화다. 요게 이제 기준 통화, 피고시 통화의 의미가 뭔지를 요걸 잘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요게 기준 어떤 것이 기준이고 앞에 것이 뭐고 보통 이제 기준 통화다, 피고시 통화다라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기준 통화고 어떤 것이 피고시 통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variable currency라고도 하고 quoted currency다. 요거는 quote라는 것은 얼마다라고 이제 그 명시가 됐죠. 그래서 다른 말로 고시 통화다. 피고시다. 자, quoted currency. 자, 요거는 quoted라는 것은 견적되다 이런 뜻이죠. 견적되다. 얼마다.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variable currency 내지는 quoted currency라고 이쪽에 거는 이제 reference currency 내지는 fixed currency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실무적으로 나중에 이제 환율, 선물 환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 이 A라는 회사는 수입을 하는 회사입니다. 수입. 자, 그런데 이 A라는 회사는 어쩌자면은 수입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입업체라는 것은 수출업체가 수입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하죠. 원자재가 필요하죠. 그럼 이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 수출업체라도 다른 데서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죠. 그죠? 그래서 원자재를 사오는 수출업체지만 이 원자재를 구입을 합니다. 그죠? 원자재를 구입을 하겠죠. 수출업체지만. 자, 그런데 이 A라는 회사는
지금 수입을,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 회사가, 이건 지울게요. 자, 수입을 했어요. 이제 수입했는데 뭐 수출을 앞전에 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엔화를 가지고 있어요. 엔화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엔화는 이 회사가 수출해서 받은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엔화를 가지고 있어요. 수출해서. 자, 그런데 수출을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수입할 때는 수입 대금은 US 달러로 결제하기로 했나봐요. US 달러로 결제하기로 했다. 자,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엔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US 달러를, 이 엔화를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US 달러를, 그 돈으로 US 달러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랬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래서 은행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더 유리한가 싶어서 돌아다 봤어요. 돌아서 보니까 이제 A은행은 요거는 헷갈리니까 요거는 C업체라고 합시다. C업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C기업이라고. 자, A은행은 이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요. A은행은 여기에 보세요. 자, 이렇게 100.40 이렇게 하고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60 60 이렇게 돼놨어요. A은행은. 자, 그 다음에 B은행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자, B은행은 요거는 100.50 그 다음에 가서 100.7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C기업은 어떤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은행은 뭐를 팔아야 됩니까? US 달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엔화를 팔아야 되겠죠. 그럼 엔화를 판다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고시가 되어 있을 때는 은행에서는 앞에 게 매입입니다. 매입. 자기들이 매입이란 것은 은행 기준으로 사겠다는 거죠. 매도란 것은 은행 기준으로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재팬 엔을 그렇게 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게 매입이기 때문에 자,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 대금을 가지고 있던 엔화를 팔아가지고 미국 달러를 사서 수입 대금을 갚아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엔화를 가장 높게 사는, 그죠? 그런 은행에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엔화를 높게 사는 건 어딥니까? 엔화를 앞에 게 매입이기 때문에 A기업보다는 B기업에서 엔화를 높게 사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걸 아까 좀 쓰질 않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는 뭐 견적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두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합니다. 두 개의 은행이 있는데, 두 개의 은행에 가서, C기업은 지금, 엔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엔화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금은 US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은 이제 대금, 요 부분은 대금을 US 달러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즉, US 달러를 구입해야 된다. 구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사야 된다. 사자. 다른 말로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죠?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은행에서 US 달러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US 달러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은행은 사는 사람이 매입을 하면은 은행은 역으로 뭐가 되나요?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 그죠? 은행은 US 달러를 파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파는 것이 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결제를 합니까?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는 주체가 뭡니까? 자,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엔화가 있기 때문에 엔화로 US 달러를 갖다가 산다는 거고, 자, 엔화로 US 달러를 살려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C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적게 주고 많이 구입하는 게 좋겠죠. 적게 주고, 엔화를 적게 주고 많이 구입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은행을 찾으면 되겠죠. 엔화를 적게 주고, 그 다음에 달러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재팬 엔하고 US 달러, 요게 US 달러가 항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US 달러가 기준이다. 이 말은 뭐냐면 US 달러가 기준이다. 이 말은 결국은 요게 이제 기준 통화입니다. 즉 미국 돈을, 자, 그리고 이제 US 달러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게 이제 매입이라든지 매도라든지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죠.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것은 매입이고, 매입 가격이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매도 가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거는 매입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매도 가격이 이렇게 되죠. 매입과 매도 가격이다. 자, 그럼 매입이란 것은 뭐냐? 매입이란 것은 US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까? 미국 돈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돈을 살 때는 얼마에 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내가 1달러 가져오면은 요거, 100엔.40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엔.40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미국 달러를, 뭡니까? 자, 미국 달러를 이제 100엔.40에 이제 일단은, 요거는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B은행은, 자, 요거는, 미국 달러를 100엔.50에 어떻게 합니까? 사겠다는 이야기죠. 자, 사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달러를 은행에다가 C국가는 파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죠. 그죠? 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US 달러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US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US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매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매도로 가야 되는 거죠. 매도로. 자,
매도 부분을 보니까 미국 달러를 팔 때, 자, 미국 달러를 팔 때 자기는 1달러를 100엔 60전을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100엔 70전을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제기반 적게 주고 많이 사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것보다는 적게 주는, 엔화를 적게 주는 요것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팔 때, 그 사람들은 얼마를 갖다가 받고 팔겠냐 이거죠. 팔 때 US 달러를 팔 때 적게 받고 그 다음에 파는, 그죠? 그런 은행이 훨씬 더 C기업에게는 유리하겠죠. 그죠? 적게 받고 파는, 엔화를 적게 주는, 1US 달러를 사기 위해서 적게 주는 그러한 이제 은행이 좋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A 은행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매입과 매출이, 매입과 매도는 어떤 것이 매입과 매도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환율을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잘, 리마인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 있어서 아까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매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은행에서는, 먼저 매입률이 먼저 나오고, 매입률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이제 비드. 살 때, 은행에 가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살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살 때라는 것은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누굴 기준으로? 항상 은행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 기준이다. 누가 살 때? 은행이 기준. 은행이 살 때. 자, 은행 기준입니다. 살 때. 그 다음에 매도율은 팔 때. 누구 기준? 은행 기준. 그죠? 그래서 이건 매입률, 매도율을 우리가 오늘 이제 오프라고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오프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bid라고 표시하고 이거는 오프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매입률과 매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률과 매도율은 그죠? 뭘 기준으로 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항상 기준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배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매입률과 매도율은 기준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통화. 아시겠죠? 기준 통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까 자축에 있는 통화죠. 그래서 US 달러에 USD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팬 ye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 여기는 이제 US 달러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일부를 이야기하겠죠.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기준 통화라고 했고 reference currency라 했죠. fixed currency. 그죠? 다른 말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reference currency. 요거는 다른 말로 fixed currenc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쪽에 있는 건 요건 뭡니까? 피고시 통화. 아까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변동되는 통화죠. 요거에 대한 요건데, 일단 피고시 통화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그때 이제
하여튼 요 P고시 통화. 자, 요게 다른 말로 P고시 통화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변하는 거죠. 가격이 계속 변하죠. variable currency. 자, variable currency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또 뭐 어떻게? 요거는 quoted currency. 자, 견적된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P고시 통화죠. 자, 그럼 항상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에 가격이 아까 조금 전에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A은행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4에서 여기 그래서 100.6 이렇게 돼 6점 6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00점. B은행은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게 50에서 70.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 즉 앞과 뒤에는 요거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요거는 매입, 요거는 매도. 알겠죠? 요거 매입이니까 요거는 비드고 요거는 오퍼가 됩니다. 자, 요 둘 다 스프레드, 즉 이윤의 차이는 20씩입니다. 요것도 20, 요것도 20이죠. 52, 70, 다 20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요거는 매입이라는 것인데, 매입이라는 것은 요 기준으로 합니다. 요 매입은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매입 매도는 누굴 기준으로? 은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 기준이죠. 은행 기준으로 해서 은행이 사고, 요거는 살 때, 사고, 은행이 팔고입니다. 자, 은행이 살 때 뭘 기준으로 해서? 기준통화, US 달러를 기준통화. 그건 무엇입니까? 은행이 US 달러 일부를 살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를 살 때,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일부를 살 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일부를 손님이 가져와서 살 때는 요게 매입입니다. 100엔.40을 준다는 거죠. A은행은. 요거는 100엔.60. 그러니까 고객이 US 달러를 팔 때는 A은행이 많이 주는 은행. 그죠? 자, 그럼 어떤 은행입니까? B은행이 훨씬 유리하겠죠. 요거는 자기들이 US 달러 일부를 가져가서 팔 때, 자, 고객이 여행하다가 미국 돈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은행에 간다. 그럼 은행에 가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도입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역으로니까 뭔가 매입이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일부에 대해서 조금 더 NR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유리하겠죠. 그죠? 조금 더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요게 이제 유리하겠죠. B은행이 유리하겠죠. 자, 왜? 앞에 게 매입이고, 뒤에 건 매도입니다. 요거 써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US 달러를 사러 갈 때, NR을 가지고 US 달러 이제 여행을 나간다고 합시다. 여행 갔다 온 거고, 여행을 나갈 때는 이제 US 달러를, 바꿔야 되죠. 그럴 때는, 나는 US 달러를 사는 거고, 사자, 누가? 여행자. 그럼 은행은 팔자가 되죠. 은행은 팔자가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가. 그럼 매도를 했을 때는 내가 NR을 적게 주고 US 달러를 많이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적게 주는 데가 제일 낫죠. 그러면 제일 적게 주는 데는 바로 요 부분이. 그때는 이제 내가 결국은 A은행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선물 환율과 현물 환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